항공대가 최근 경향이 작년부터 문제가 조금 바뀌었죠. 알고 있네? 옛날에는 항공대는 세 문제로 구성이 돼 있었어요. 그리고 항공대 2학기에는 굉장히 특이한 경우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경우에는 예를 들어 경희대의 경우를 보면 경희대 한의예과, 그렇죠? 한의예과를 보면 문과 정원이 따로 있고 이과 정원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문과생은 문과 정원, 문과 가서 시험 보고 이과는 이과 가서 시험 봐서 각각 경쟁을 하죠. 그런데 항공대 2학기의 경우에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문과든 이과든 아무 상관없이 수능 점수도 아무 상관없이 그냥 모여서 똑같은 시험을 보고 채점을 해요. 그래가지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2학기에 운항과도 있고 그 다음에 물리학과도 있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2학기는 아니지만 2학기랑 같이 시험 보는 소프트웨어학과도 있고 이런 등등 있고 자유전공까지 있어요. 그래서 그전에는 이런 것들 때문에 1, 2, 3번으로 해서 1번에 순수 수학 문제가 나왔어요. 조금 어려운 수학 문제들. 주로 증명하는 것들, 비납법들 이런 것들이 나와서 학생들이 굉장히 머리 아파했어요. 저도 머리 아팠고. 두 번째 문제가 소위 얘기해서 인문순위 논술이라 해서 스토리텔링이죠. 그러니까 어떤 현상을 주고 상황을 딱 준 다음에 그 상황을 어떻게 수학적인 재능을 이용해서 이것을 풀어나가느냐. 즉 문제 해결 능력을 보는 거죠. 그 다음에 3번이 인문 논술을 봤어요. 소위 얘기하는 국문 논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는 인문 논술하고 약간 차이가 났던 게 카톨릭대나 이런 데서 하는 것처럼 자료 해석이 포인트가 되더라. 자료를 주는 거죠. 학생들이 굉장히 약한 부분인데 표나 그래프 이런 자료들을 주고 얘가 의미하는 바가 과연 뭐냐. 그런 것들을 찾아내서 그것을 이용해서 글의 논지를 잡아가는 이렇게 돼 있었는데 갑자기 학교가 120분의 시간 중에서 시간이 부족합니다 했더니 그럼 문제 하나 없애줄게. 그래서 하나를 없앴어요. 그래서 수리 논술과 인문 논술이다.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초미의 관심도 했죠. 1-3이냐 2-3이냐. 결국 이제 2-3인 것으로 판명이 났어요. 그렇게 됐고 그랬으면 가만히 뒀어야 되는데 시간 또 다시 120분에서 줄여버렸죠. 그리고 도대체 왜 문제수를 줄인 거야? 그죠? 아무튼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조금 늘어났죠? 평균 40분에서 45분으로. 하지만 이게 워낙 문제수가 뭐 한 5문항씩 나오고 이렇게 하면 거의 11문항이었던 걸 감안해보면 그래도 조금 예전보다는 나아졌다. 그래도 여전히 시간과의 싸움이다. 그러니까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하고 이 부분을 어렵지 않아. 한 2-30분 내 어렵으면 거의 제가 볼 때는 일반적인 경우면 6-3 정도의 구조로 1시간 쓰고 30분 정도 써서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기본적인 얼개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자, 인문순위 논술을 쓸 때 어떻게 쓰느냐? 인문논술을 좀 써봤나요? 인문논술을 어떻게 쓸 건지는 인문논술생한테 배우기로 하고 기본적으로 인문순위 논술의 기본 구조가 있고 항공대 문제가 폼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꼭 기본 구조대로 쓰지 않아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구조는 대략 한 3구조 정도로 나뉘어져. 첫 번째가 소위 얘기하는 서론에 해당돼요. 서론이라고 쓰지는 않아요. 그냥 서론에 해당. 근데 이 앞대가리에 뭘 써야 되냐면 가장 중요한 게 이거예요. 솔루션. 즉 내 답지에 대한 일종의 가이드라인이에요. 나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겠다라는 것을 그냥 간단하게 한두 줄 정도라도 스케치를 해놓는 거죠. 그 다음에 본론에서는 식하고 답하고 제일 중요한 거 식에 대한 설명.
반드시 식을 썼으면 식에 대해서 설명해 줘야 돼. 이 식이 어떻게 도출된 거냐. 너무 뜬금없으면 안 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식에 대한 이런 것들과 이 식에 대한 설명이 이제 중요해. 답은 조금 부차적이에요. 실제로 답이 틀려서 감점사항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특히나 단순 계산착오에 의한 감점사항은 더욱 적어요. 식을 잘못 구성해도 식을 논리적으로 구성했는데 이것이 조금 뭐랄까 좀 실수다. 뭐 이 부분을 빠뜨렸다. 고의로 그러니까 모르고 빠뜨린 것과 그냥 아는데 실수를 빠뜨린 것들은 교수들은 대충 보면 알아요. 최소한 생각이 있는 교수라면 보면 금방 알아채리죠. 그래서 비교적 교수들은 실수에 대해서는 약간 관대하다. 이렇게 중요한 건 이 학생이 학교에서 원하는 건 실수하지 않는 학생이 아니고 실수하지 않는 학생을 뽑으려면 뭘 해야 돼? 수능으로 뽑아야죠. 실수하지 않는 학생이 아니라 창의력이 좀 있고 스마트한 학생이냐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결론 짓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 이 답을 끌고 와서 어떻게 해석해 주면 된다. 이 구조로 써주면 된다. 간략하게. 이 부분 뭐 한 줄에서 많으면 세 줄. 여기는 한 줄에서 이것도 많으면 세 줄. 나머지는 다 본론에 해당. 기본적으로 우리가 흔히 듣는 인문논술과는 다르게 분량 제한이 없어요. 대부분의 학교에서 분량 제한이 없고 그냥 쓰면 돼. 그럼 어떻게 해요? 얼마나 써야 됩니까? 이렇게 쓰면 돼. 간명의 원칙에 따른다. 자, 뭐의 약자일까요? 그렇지. 간단하고 명백하게 혹은 명료하게. 둘 중에 충돌되면 뭘? 간단한 것과 명료한 것은 좀 서로 충돌의 여지가 좀 있죠. 그죠? 충돌한다면 뭘 선택하시겠습니까? 명료를 선택해요. 본인 생각에 최대한 간단하고 명료하게. 남들이 20줄에 푸는데 나는 5줄에 풀면 훨씬 좋겠죠. 그래서 간단하고 명료하게 풀되 두 가지 가치가 충돌하는 경우는 명료 쪽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풀이 과정이 얼마나 심플하고 얼마나 산뜻하냐, 뭐 남들이 안 쓰는 걸 쓰느냐 이런 것들에 따라서 추가점을 받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뭐 1부터 10까지를 다 더하시오라고 얘기를 했다고 칩시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1부터 10까지 더하는데 뭐 1 더하기 2 계산하고 더하기 3에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혹은 뭐 옛날에 누가 그랬던 것처럼 1과 10을 엮어가지고 하든지, 아니면 그냥 수열에 무슨 공식을 써서 하든지 등차수열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썸을 하는 방식이 있다는 거죠. 딱 어느 것이 더 적절할지 모르지만 최소한 1부터 10까지 쭉 더하는 것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으리라는 건 누가 봐도 알 수 있겠죠. 답을 냈다 하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인문논술 같은 경우는 자신만의 언어로 뭔가를 하는 것을 굉장히 중시 여겨요. 독자들. 근데 인문술리논술은 언어를 자신만의 언어로 할 게 아니라 언어는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언어 그대로, 그러니까 남의 언어로 쓰는 거죠. 하지만 뭐가 풀이 방식의 독창성과 참신성이 더욱 중요하다.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인문술리논술의 방식인데 아주 급할 때는 본론과 결론만 쓰면 안 돼. 얘는 없어도 돼 심지어. 근데 본론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항공대 기출문제들을 쭉 보면 여러 가지 요소들을 볼 수 있는데, 가장 많이 나왔던 순서대로 보면 거의 빠지지 않고 기대값이 나와요. 기대값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xi, pi다. 뭐예요? 확률이고 이게 별량이죠. 각각의 별량에 각각의 확률을 곱한 것을 모조리 더한 것을 우리가 평균, 다른 말로 m이라고 쓰죠. 그죠? 요거는 이렇게도 써요. 우리가 바이노미알 이 상태에서 알고 있죠 뭔지? 여기에 np에 해당되기도 하고 인티그랄 x, fx, dx에 해당되기도 해요. 그쵸?
그래서 요 많은 것들 어떤 것들을 응용해서 기대값을 잡아야 될지 이 사실은 되게 재밌는 게 학교가 이런 것들을 다 냈어요 과거에. 어떤 때는 기대값을 이걸로 잡고 어떤 때 이걸 쓰고 어떤 때 이걸 쓰고 그래서 이런 평균과 기대값 그러니까 평균 이걸 기대값이죠 고등과정에서는 그래서 이 기대값을 어떻게 구하느냐 이 대목이 이제 가장 포인트고 두 번째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조건부 확률이다. 잘 알죠? 이거죠 이거. 얘는 뭐야? PB분의 P예급이다. 이런 거죠. 보면 굉장히 아주 심플한데 우리가 PA나 PB를 주는 게 아니라 PA나 PB를 찾아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복잡해요. 그 다음에 이제 맥시마이제이션 어떻게 하는 것이 최대값이냐 최적화에 이르는 여러 가지 방법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나왔어요. 주로 나왔던 가장 굵은 줄기가 이런 것들이고 물론 학교가 교수들이 귀찮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귀찮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있어서 베껴요. 문제를. 자기네 학교의 과거에 나온 것을 베끼기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 낸 것들을 베끼기도 해요. 그런데 그 누구도 저를 제외하면 베꼈는지 잘 모를 만큼 여러 가지 다양한 현란한 색깔을 입혀놓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긴 하죠. 하지만 총 제가 계산해 봤을 때 고려대 전유물인 어떤 그 논리학 패턴을 제외하면 대략 한 11가지 패턴 안에 들어있다 이렇게 보면 돼. 몰라 영어 잘 못했어. 근데 총 이 11가지 패턴 정도를 잘 익혀두면 어떤 문제가 나와도 잘 적용을 쓸 수 있어요. 기본적인 가장 굵은 패턴이 3가지는 여기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공부를 하면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 문제를 훑어보면 돼요. 심심할 때 옛날 기출문제를 훑어봐도 좋은데 1번은 안 봐도 돼요. 1번은 이제 안 나오거든. 그러니까 2번이나 3번들을 주로 보고 3번에 대한 인문논술 시간에도 배우겠지만 자료 해석이라는 패턴을 제가 하나 따로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자, 뭐니 해도 실전이죠. 그죠? 첫 번째 잘생긴 사람을 뒤로 이렇게 살짝 제껴보면 차례가 나와 있어요. 이런 패턴인데 이 중에서 10장 논리학 모델은 하지 않을 생각이고 나머지는 전반적으로 필요해요. 하지만 동그라미를 좀 쳐두어요. 요거는 각 장별로 문제가 3개씩만 있어요. 이 교재는. 하지만 이제 나머지 뒤로 갈수록 자기가 굉장히 중요한 게 있기 때문에 1장과 2장을 동그라미를 쳐놓고 그 다음에 8장 9장 그러니까 1, 2, 8, 9는 아예 빼놓으면 안 돼요. 나머지도 다 중요해요. 어디서 베낄지 모르기 때문에. 하지만 1, 2, 8, 9는 교수들이 좋아하는 패턴이라는 거죠. 이 학교 교수들이. 그러니까 1, 2, 8, 9는 반드시. 그래서 보통 시간에 따라 틀려져요. 물론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우리는. 하지만 시간이 적으면 주로 이쪽을 위주로 해야 되고 그리고 심화 과정으로 가면 이제 문제가 4번부터 넘버링인데 여기 3번까지 있으니까 1-1, 1-1, 1-3이 있으니까. 근데 심화 과정은 주로 그 패턴들을 주로 찾아봐라. 이해 가셨죠? 뒤에는 쭉 아까 다 설명했으니까 자 어떻게 풀 것인가를 잠깐 볼게요. 도장 넘기면 나오는데 일단 상황을 좀 점검하고 상황 점검하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내가 그 상황에 푹 빠지는 거예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막상 그 상황에 들어가서 고민해보면 조금 더 답이 잘 보일 수 있어요. 자, 이런 걸 하나, 이런 문제, 예전에 나왔던 문제인데, 아니, 시험에 나왔다는 게 아니라 어디 퀴즈 같은 데.
4m 20밖에는 통과할 수가 없는 거죠. 키가 4m 20 이상 되면. 근데 내 트럭이, 내가 트럭을 하나 몰고 있는데 이 트럭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4m 23cm다. 어떻게 할까요? 네? 그쵸. 타이어 바람 빼야 된다는 거죠. 자, 타이어의 바람을 조금 뺐다가 통과한 다음에 딴 데서 넣으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안 보이는 것은 막상 상황에 들어가서 보면 보일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상황을 먼저 잘 점검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논제를 파악해야 돼. 아, 이름이 달래는 게 뭐냐 도대체. 교수가 뭘 달래느냐. 그래서 교수가 뭘 원하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를 쳐놓기도 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로드맵을 제시한다. 이게 바로 솔루션이에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것만 잘 제시해도 굉장히 좋은 점수입니다. 그 다음에 제시한 로드맵에 따라서 나의 수학적 지식을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거죠. 계산 좀 틀려도 돼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걸 토대로 논제에서 요구하는 방식대로 주면 되는 거죠. 원하는 걸. 자, 이런 거죠. 예를 들어서 논제에서 A가 진실을 말하고 있니? 라고 물어봤다고 칩시다. 뭔가 이제 상황이 나오겠지. 결론은 어떻게 가요? 계산을 해봤더니 A가 진실을 말한다 라고 결론이 나왔어. 그럼 어떻게 결론? A가 진실을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면 되지. 했더니 A가 거짓을 말하고 있어. 그러면 A는 진실을 말하고 있죠. 그래, A가 진실을 말하고 있지 않다라고 쓰면 되는 거야. 이해 가죠? 논제에서 A가 거짓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관심 없어.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지만 관심 있는 거죠. 그죠? 오케이. 고대 이분 수리 논술 답안 작성 요령은 뭐 아까 거의 다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별로 중요한 건 아니고 중간 계산은 보통 적지 않는 게 이뻐 보여요. 그래서 중간 계산이라는 건 우리가 논리적인 것은 뭐 이런 거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걸 중간 계산이라고 하진 않아요. 이건 논리적인 게 가깝죠, 우리가. 그런데 이제 우리 흔히 얘기하는 0.3 곱하기 30 더하기 0.5 곱하기 20 더하기 0.2 곱하기 60이다. 보통 이렇게 나오니까 뭐야 이게? 기대값이겠죠. 시그마 Pi가 1이니까. 이것만 봐도 기대값인지 알 수 있죠. 이걸 가지고 뭐 9 더하기 이건 좀 나이브하다. 식이 풀로 됐으면 뭐야? 그 다음에 답을 써야지. 중간 계산 어디다? 연습장에다. 학교마다 연습장을 주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논리의 전개상 필요한 중간 수식은 생략하면 안 돼. 그리고 문제의 정의에 기초한 대목은 가급적 생략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내가 경우의 수가 세 가지가 있어. 이게 0.3이고 0.5고 여기 0.2야. 그런데 이렇게 됐을 때 100이고 이렇게 됐을 때 200이고 이렇게 했을 때 빵이다. 기대값 얼마일까요? 얼마일 것 같아? 뭐 간단하게 계산해보면 130원? 그 정도 되겠죠. 30에 100 해서 여기 빵이니까. 그래서 식을 생략하지 말아야 돼. 식을 생략 안 하면 어떻게 돼? 아, 기대값이 0.3 곱하기 100 더하기 0.5 곱하기 200 더하기 0.2 곱하기 빵. 계산상 불필요한 대목도 요건 논리다라는 거죠. 우리가 논리에 맞아야 되는 건 문술이니까. 요걸 생략해보면 그냥 기대값이 이상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요렇게 안 생략해지는 게 좋다. 요거는. 우리가 수학 문제를 푸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모호한 표현은 써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모호한 표현을 꼭 써야 되는 경우에는 전제를 달아서
명확한 표현을 쓰는 게 좋아요. 예를 든다면 뭐 그렇게까지 학교가 여러분들한테 심하게 요구하진 않지만 동전을 던졌을 때 앞이 나올 확률은 얼마일까요? 2분의 1, 그죠? 네. 통상적인 경우에 그것을 답이라고 간주합니다. 사실은 제가 학교 다닐 때 통계학 첫째 시간 중간고사에 나온 문제 30점짜리 30점인가 40점인가 그때 점수를 잘 받은 학생들은 답안은 이렇게 했어요.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뒷면의 모양과 질량이 같고 나올 확률이 정확하게 같다라고 가정하면 동전을 던져서 앞이 나올 확률은 모로 서는 것을 제외한다면 정확히 2분의 1이다. 모로 설 확률도 있으니까. 또 어떤 학생은 앞에 있는 쭉 뭐 동전 앞면 이거 똑같이 한 다음에 동전이 모로 서를 가능성도 극히 희박하기는 하나 반드시 존재하므로 앞면이 나올 확률은 2분의 1에 상당히 근접하지만 2분의 1보다는 작은 수이다. 그죠? 어때요? 명확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그렇게까지 여러분들 대입에서 요구하지는 않아요. 근데 이건 하나의 예로 들었는데 가급적이면 약간의 조건을 다르더라도 명확히 쓰는 것이 좋다. 모호하게 쓰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요구하지 않는 거, 과시형 배경 지식을 늘어놓는 건 좋아하지 않아요. 저도 굉장히 싫어요. 추정과 확정은 구분하는 것이 좋고 가급적이 뭐로 써요? 추정보다는 조건부 확정으로 쓰는 게 좋다. 그리고 도덕적 잣대를 들이대는 건 아주 나빠요. 그리고 정확한 용어를 써야 된다. 자, 기대값 공부합시다. 자, 기대값은 우리가 얘기했다시피 뭐라고? 가장 중요한 시그마 XIP. 꿈에도 잊어버리면 안 돼. 그리고 이것은 기대값에도 나오지만 사람들의 이걸 확률 말고 비율일 때도 마찬가지. 예를 들어서 이 식품 안에 땅콩이 51% 있고 뭐가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고 뭐가 몇 프로다. 근데 땅콩의 칼로리는 그람당 얼마 그럼 어떻게 돼? 이 비율을 따져서 칼로리를 계산할 수도 있죠. 다 요거 비슷한 개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거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데 이 굉장히 이것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러한 기대값에서 시그마 PI는 얼마다? 1이다. 이거만큼 중요해. 거의 100만 불. 요 두 개만 외워가도 한 50점은 맞을 수 있어요. 시그마 PI는 1이다. 그런데 한참 계산하다 보면 시그마 PI가 1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뭐예요? 내가 뭔가 잘못 계산한 거죠. 이렇게. 자, 나머지는 배경 볼 거 없고. 자, 1-1번 한번 볼게요. 예전에 사실은 이제 그 기대값의 거의 꽃이다. 그러니까 단일 기대값만을 이용한 문제 중에서 대한민국이 냈던 문제 중에서 가장 좋았던 문제 같아요. 이 문제가. 중앙대가 과거에 2010년인가 냈던 문제. 수입업자가 제품을 수입해서 이 제품을 12개월 동안 창고에 보관하면서 판매를 한대. 난 창고가 없어. 난 수입업자야. 창고가 없어. 그런데 물건을 수입해다가 팔아야 돼. 그럼 뭐가 있어야 돼? 창고가 있어야 돼. 그럼 없는 걸 어떻게? 짓거나 아니면 빌리거나 훔치거나 셋 중에 하나겠죠. 창고를 훔치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 그지? 특히 훔치고 걸리지 않는다? 아, 어렵죠, 그죠? 그러면 짓는 것이 불가능하면 빌려야 되는데 빌릴 수 있는 창고가 3개가 있다. A, B, C. 자, 그런데 이 창고의 임대 조건이 다음인 것 같아요. 창고 A는 그냥 12개월 계약하고 얼마를 해? 120만 원 내는 거죠. 아무 걱정이 없죠. 120만 원 냈으니까. 내가 몇 달을 쓰든지 너는 상관하지 마. 그러면 물건이 언제 다 팔리든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죠. 물건이 팔릴 확률은 어떻게 되냐면 4개월 이내에 모두 다 팔릴 확률이 30%예요. 그리고 4개월 안에서 8개월 사이에 모두 다 팔릴 확률. 그러니까 물론 앞에 4개월도 안 팔린다는 게 아니라 어떤 모두 팔리는 시점이 4개월에서 8개월 안에 끝날 확률이 약 50%라고 해요. 그리고 결국 완전히 다 팔린데 거의 1년 가까이 돼야 될 확률. 즉 8개월, 12개월 안에 끝날 확률이 20%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물건이 4개월 안에 다 팔린다면 사실 4개월 이후에는 창고를 쓸 이유가 없는 거죠. 그죠? 예. 반대로 뭐 창고 물건이 12개월에 팔린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 나는 창고를 12달 동안 빌려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돼 있는데 창고에는 그냥 120만 원 심플해요. 나 같으면 이거 할 수도 있어. 왜? 머리가 안 아프잖아. 고민 안 해도 되고. 자, 두 번째 창고는 뭐냐면 계약 기간을 8개월로 되어 있어요. 8개월에 얼마냐면 80만 원이야. 그런데 연장이 가능해. 근데 한 번 연장할 때 4개월 연장할 때마다 50만 원씩 더 내야 된다. 그쵸? 만약 12개월에 동안 팔린다고 하면 어느 게 좋아요? A와 B 중에? A가 좋겠죠. 네. 확실히 12개월이라고 하면. 자, 세 번째 창고는 뭐냐면 계약 기간을 4개월 계약을 냈는데 40만 원이다. 근데 연장할 수 있어.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는데 한 번 연장할 때마다 얼마씩? 50만 원씩 더 내야 된다. 장단점이 있죠, ABC가. 그죠? 자, 논제 1번은 뭐냐면 수입업자가 제품을 보관을 위해서 창고 B를 선택했대. 이 사람의 신조가 뭐냐면 부모님한테 어릴 때 배운 게 웬만하면 가운데로 가라. 그죠? 너무 앞서가지도 말고 뒤에 가라. 그래서 가운데 B로 둥글둥글 하잖아. 그죠? A는 너무 뾰족하잖아. 각지. 그래서 B를 선택했대. 그런데 이 선택이 기대 비용의 측면에서 최선인지 판단하고 뭔가 달리는 게 있죠. 판단에다 동그라미를 빵 치세요. 왜? 첫 번째 달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 동그라미를 빵 치고 설명에다가. 그러니까 이 논제는 뭘 달래요? 판단하고 설명하라. 근데 사실 뒤에 있는 얘기, 논리적으로 설명하시오라는 얘기는 논지에 붙어있든 안 붙어있든 항상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10줄 이내. 뭐 요건 뭐 옛날 문제니까 지금 요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요 문제를 한번 풀어보세요. 여기서 기대비용의 관점이라는 게 뭐냐면 기대비용의 측면이라는 건 앞에 기대가 들어가는 말이 나오면 기대. 뒤에다 뭘 넣으면 여기다 값을 넣은 거예요. 기대값이고 여기다 비용을 넣으면 비용의 기대값이라는 얘기예요. 기대 수익이면 수익의 기대값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대값을 가지고 과연 이것이 잘한 짓인지를 판단하시오라는 거죠. 한번 시간을 30분 정도 줄 테니까 해보세요. 처음에.